리더는 타고나는 것인가, 길러지는 것인가? 그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기적인 판단과 선택을 자주 하지는 않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기적인 판단과 선택을 해도 용납되는 환경은 그 사람을 나쁜 리더로 만들 확률이 매우 큽니다. 자기가 한 일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성장 환경이 제공되면 그 사람은 거의 100% 나쁜 리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리더로 성장할 가능성을 전적으로 성장 환경 탓으로만 돌린다면 누군가는 그것을 부당하다 여길 것입니다. 한 가정에 태어나는 것은 개인의 의도적인 선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정 환경이 불우해도 좋은 스승이나 멘토를 만나 올바른 길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청소년기를 좋은 환경에서 보낼 수 있다면 행운입니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에 형성된 성격을 본성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전제로 저는 리더가 반드시 갖춰야 할 내면의 덕목, 다시 말해 본성으로부터 얻어진 내면의 덕목을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진솔함, 겸손, 무사욕.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유불리에 상관없이 관련 당사자들과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세, 이것이 바로 진솔함입니다. 나아가 자신에게 부족함이 있다면 누구에게라도 배울 수 있다는 생각. 동료와 직원 등 타인에게 행하는 예의 바른 행동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절대로 부정한 행동을 하거나 편법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무사욕의 실천. 이 모두가 어느 시대든 어떤 상황이든 리더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내면의 덕목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진솔하고 겸손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훌륭한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 조건이 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착한 사람이 좋은 리더라는 것은 너무 단순한 논리입니다. 아무리 본성이 착한 리더라고 해도 그는 착하지 않은 사람들을 경영 파트너로 상대해야 합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적대적인 비즈니스 경쟁자도 상대해야 합니다. 그 경쟁자들은 착한 리더를 파멸시키는 것을 원하고 경쟁 회사의 실패를 바라는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면의 가치를 가진 잠재적인 리더라고 해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외적 덕목을 훈련을 통해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통찰력, 결단력, 실행력, 지속력. 이 네 가지 외적 덕목은 사실 일반적인 리더십 이론에서 강조되는 요소들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중요하게 본다는 것은 실제로 중요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특히 지속력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보통 리더의 자질이나 능력을 평가할 때 우리는 당장 눈앞에 펼쳐져 있는 리더의 성과에 주목하곤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좋을 때 우리는 그 리더를 실력 있다, 결단력 있다, 실행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런 결과에 대한 평가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는 상황적인 것이고 우연과 행운이 결합되어 있는 복잡한 현상입니다. 한 사람의 뛰어난 리더 때문에 항상 비즈니스의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시장의 상황 때문에, 또 어떤 때는 리더가 아니라 부하 직원들이 뛰어나서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리더의 외적 덕목 중에서 지속력이 가장 중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나 부하 또는 동료들과의 관계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그 리더가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현재에 국한된 일입니다. 모든 리더의 성공은 현재의 틀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에 성과가 난다 해도 그가 떠난 이후에 부서나 조직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면 그는 리더의 중요한 덕목인 지속력 관리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조직이나 회사의 현재 성공을 지속시킬 수 있는 지속력이야말로 리더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요? 지속력이 없다면 그는 성공한 리더가 아닙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두기를 바랍니다. 리더에게 요구되는 덕목 중에는 그의 리더십 바통을 이어받을 인재를 키우는 것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업의 리더는 반드시 예비 리더의 재능과 잠재적인 리더십을 키워주어야 합니다. 물론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리더에게 맡겨진 첫 번째 임무이긴 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리더는 그 임무의 바통을 받아들고 뛸 수 있는 미래의 리더를 준비시켜야 합니다.
지금의 성공이 미래에도 지속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리더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외적 덕목인 것입니다. 여기에 미래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바람직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놓을 수 있다면 그 리더는 더더욱 지속력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최악의 리더는 미래를 망치는 리더. 리더의 덕목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실패한 리더란 미래를 망친 리더라고 저는 단언해왔습니다. 자신이 물러난 다음 회사나 조직이 급격하게 쇠퇴의 조짐을 보인다면 그것은 최악의 리더가 남긴 최대의 피해라 할 것입니다. 리더가 절대로 범하지 말아야 할 실패는 미래를 망쳐놓는 것입니다. 미래를 망치는 리더는 가장 심각한 결격 사유를 가진 리더입니다. 이런 최악의 리더들의 특징은 한결같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모든 좋은 것을 실컷 다 누립니다. 많은 보수를 받았을 것이고 남들이 우러러보는 사회적 위상을 내심 즐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물러나고 난 다음 회사나 조직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가장 심각한 실패를 초래한 것입니다.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조직을 생존시키고 조금이나마 성장을 시켰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미래에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는 것을 막아버렸다면 그는 최악의 리더가 된 셈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경영 현장에서 의외로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경영 현장의 리더들이 자신의 재임 기간에 실적이 좋아 보이도록 착시를 유도하는 여러 가지 편법을 사용합니다. 미래에 엄중한 현실이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자신의 실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현실을 왜곡합니다. 자신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쓰지 말아야 할 곳에 시간과 자원을 투입시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정체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 사람의 재임 기간이 끝나고 나면 조직에 심각한 위기가 닥치는 것이지요. 이것이야말로 실패한 리더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실패한 리더의 전형적인 태도는 자신의 후계자나 부하들을 적극적으로 양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양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양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리더들이 자신의 후계자나 부하를 잘 양성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후배들을 이용하려고만 들고 성장 잠재력을 가진 후계자나 부하를 키우지 않습니다. 자신의 향후 영향력 행사를 위해서인지 오히려 자질이 부족한 사람을 후계자로 지명하는 극단적인 사례도 왕왕 관찰했습니다. 특히 전문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는 직종에서 이런 일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곤 합니다. 조직도는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최적의 조직을 셋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직 구성에 책임을 지고 있는 팀장이나 부서장, 최고 경영자들은 인사팀에서 기획한 조직도를 바탕으로 전체의 흐름을 잡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더는 항상 주도적으로 우리의 지향점은 이것이다. 어떻게 조직을 셋업해야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떤가요? 대부분의 리더들은 인사팀에서 미리 준비해준 조직도를 바탕으로 회사의 운영 시스템을 결정하곤 합니다. 즉 이미 그려져 있는 조직도의 빈칸에 어떤 사람을 쓸지만 고민할 뿐 조직도 자체를 새로 그릴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조직 체계의 셋업은 리더가 주도권을 쥐고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우승이 목표냐, 예선 통과가 목표냐에 따라 팀 구성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국가대표팀 축구감독이 팀을 직접 구성하지 않고 축구협회에서 정한 것을 따라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축구팀의 구성을 감독이 직접 하듯이 조직도도 리더가 직접 짜야 합니다. 4.15 파괴, 그들만의 왕국을 파괴하라. 실적이 좋지 않은 회사나 부서의 공통점은 모두 4.15처럼 사업 부서와 인력 자원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원활해야 할 커뮤니케이션은 한 개의 4.15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다른 4.15에 있는 사업 부서나 구성원과는 서로 대화하지 않는 공통적인 현상을 보입니다. 불행한 가정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불행한 가정의 부부는 서로 대화하지 않고 각자 TV를 보거나 휴대폰에 얼굴을 파묻고 있습니다. 자녀는 방에서 나오지 않고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대화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가족 간의 친밀한 교류가 없습니다. 반대로 행복한 가정은 어떤 모습입니까? 서로 대화하고 친밀한 감정을 교류합니다.
사람들은 편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스스로를 변화시키지 않으려 합니다. 기존의 사일로에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그게 더 편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강제적인 요소가 일정 부분 동원되어야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 저희 관찰의 결론이었습니다. 리더는 이런 강제적인 부분을 과감히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물론 일부 예외도 있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외부의 강제력이 없어도 스스로 변화를 도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리더에게는 큰 행운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늘 소수였습니다. 평가와 보상. 모든 평가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덱스를 따라야 합니다. 리더 개인의 감정이나 판단에 따라 직원을 평가하면 조직 전체가 한 사람의 기분을 맞추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인덱스가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다면 구성원들은 왜곡된 인덱스에 자신의 성과를 맞추려고 할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이 높이 평가되고 반대로 회사의 성장에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이 저평가된다면 직원들의 사기는 땅바닥에 떨어질 것입니다. 특히 평가받는 인덱스 항목 중에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 누가 그 평가를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공정성은 어떻게 확보되는가? 예를 들어 대부분의 생산 관련 부서는 생산량으로 인덱스를 정하고 무조건 많은 제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재고가 쌓여가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서의 인덱스는 제품의 생산량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려면 그 제품의 생산량과 그 제품의 매출 비율을 연동시키는 인덱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무조건 많이 생산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잘 팔리는 제품을 많이 생산하면 할수록 더 높은 점수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많이 파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익을 많이 남기고 파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의지를 상실한 리더들. 리더의 역할은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야겠다는 판단과 의지를 가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개선이 아니라 혁신을 이루고 말겠다는 의지입니다. 그 혁신의 의지는 오롯이 리더의 몫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리더들은 이런 혁신의 의지를 다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개선에만 신경을 쓸 뿐 혁신의 의지는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영 현장의 리더들은 옛 패러다임을 고수하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대개 옛 방식을 고집합니다. 무조건 열심히 일하는 사람, 24시간 일만 생각하는 사람을 최고의 직원으로 칩니다. 전문 경영인을 고용하고 있는 대기업 오너들도 아직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월화수목금 금은 기본이고 휴가도 반납하고 죽도록 일만 하는 전문 경영인을 뛰어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회사를 위해 가정을 희생시키는 것이 경영자의 미덕처럼 간주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모두 옛 시대의 패러다임으로 용도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죽도록 일만 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옛 시대의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월화수목금식으로 일하는 경영자들은 부하 직원들에게도 똑같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정시 퇴근하는 직원들을 보면 눈살을 찌푸리고 주말 근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절대적인 노동 시간의 투입이 양질의 노동 결과를 보장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경영자들이 늦게까지 자기 자리에 죽치고 앉아 있고 직원들이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야근을 하던 시절은 이제 끝이 나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경영자들은 직원들에게 절대적인 시간을 회사 일에 바치라고 강요합니다. 이미 직원들도 그런 업무 환경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시키니까 억지로 따를 뿐입니다. 당연히 노동 생산성은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다급해진 경영자들이 더 높은 노동 강도를 요구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어리석은 경영자들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마치 약물 중독자처럼 노동의 강도를 점점 높여 간다는 겁니다. 이런 특징의 해악은 본인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또 다른 부작용을 낳습니다. 이들은 본인의 노동 강도를 점점 높여갈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이전보다 더 강도 높은 노동을 요구합니다. 이런 경영자들은 기술과 혁신이 주도하는 시대를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개선이 아니라 혁신을 추구하는데 그 사람들은 시간의 흐름을 거꾸로 돌리고 있습니다. 혁신을 원한다면 이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혁신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기존에 의해 당사자들이 모두 저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신들에게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혁신으로 방향을 정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람을 교체시켜야 합니다. 좀 심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예상과 기대를 초월하는 특별한 보상을 해주어 불평 없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미 타성에 젖어 있는 사람을 그대로 존치시킨 채 혁신에 성공한 예는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못해서가 아니라 일이 많아서 망한다.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라.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리더가 먼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집안, 성격, 재산, 능력, 외모, 직업, 종교 등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그중 한두 가지 덕목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만 배우자 선택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적자 사업에서 벗어나려면 벌려놓은 여러 가지 일 중에서 한두 가지 중요한 일을 선택해서 그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해서는 어느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일을 못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너무 많아서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적자 사업 부서에 임명되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프로젝트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불필요한 부분을 과감하게 정리했습니다. 이것이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사업 부문의 우선순위를 매겨서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고 핵심 가치를 생산하는 가능성 있는 부문의 선택과 집중을 했습니다. 물론 저항과 반대가 따를 것입니다. 기존 사업 부서를 구성하고 있던 인적 자원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고 강화하기 위해 자기가 맡은 부분의 필요성과 존재 이유를 강조하려 들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실제로는 여러 가지 일을 중구난방으로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스스로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업무나 일의 우선순위를 매겨보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면 거의 다 첫째, 둘째, 셋째 하면서 자신의 일상 업무나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열거합니다. 대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인데 실제로는 우선순위도 따로 두지 않았던 것들이지요. 하지만 리더에게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많은 일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집중할 것인가입니다. 솥이 늦게 치고 나아가라. 불황기에 접어들면 사람들은 인풋과 아웃풋 중에서 인풋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사업을 위해 투입하는 자금과 인력의 양을 보면서 주저하게 되는 것이 불황기에 접어든 경영자들의 일반적인 행태입니다. 특히 불황기인데다가 적자가 누적되고 있으면 당황한 경영자는 주로 인풋을 줄이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경기는 부침을 거듭하며 돌게 마련이고 만약 불황기 때에 투자를 해놓지 않으면 호황이 찾아와도 기회를 잡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황기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적자 부서를 맡았다고 칩시다. 미래에 회복될 가능성이 보인다면 적자에 또 다른 적자를 더해도 그다지 상관이 없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어차피 100억 적자가 나나 200억 적자가 나나 적자가 난 것은 똑같다는 것이지요. 만약 회복될 가능성이 보인다면 100억 적자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미래를 위해 100억을 더 투자하는 것이 낫습니다. 물론 자칫하면 200억의 적자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겁먹지 말고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투자하면서 적자 상태를 헤쳐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본 내용은 출판사 세멘파커스, 지은이 권호연님의 초격차라는 도서에서 일부 발췌하였습니다. 이 책은 경영 분야에서 근무하거나 창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자신의 경영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와 경영 철학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합니다. 특히 못해서가 아니라 일이 많아서 망한다와 리더란 무엇인지, 리더에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들이 매우 유익합니다. 이 책은 특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